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식회사라는 건 회사의 소유권을 쪼개서 판 다음에 자금을 마련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상법을 고치면 회사가 망한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이런 게 저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애초에 저렇게 문제가 되는 걸 할 거였으면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은 투자를 하는 게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어졌어요. 회사의 소유권을 판다고 말만 하지요. 실제로는 사기치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게 처벌도 받지 않고 합법이래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기를 치는 상황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국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요. 상법이 개정되면 회사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은요. 그러면 회사가 망하지 않으니까 계속 사기를 치게 놔두라는 이야기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네 돈 때문에 이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는 국장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너무 불공평해요. 그래서 이제는 미장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돈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상황은 조금 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런 와중에요,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4월 1일에요.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요. 반발을 해서 사의를 표명했죠. 직을 걸겠다라고 이야기하던 이 원장의 말이 사실이 된 건데요. 경제부총리랑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만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을 들어보면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현실에서요.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문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원장은요.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의 선진화는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대통령이 계속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득 의문이 들어졌어요. 제가 상법에 대한 영상을 앞에서 2개를 찍다 보니까 계속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 적은 있지만요. 사실 그게 고쳐지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끄러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의 문제가 상법을 어떻게 고치느냐에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건가? 혹시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외국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국의 사례들을 찾으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외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찾아보았죠. 오늘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서요. 한국과 외국의 법 체계부터 비교를 하면서요. 진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물적 분할이나 지배구조의 변화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요. 제가 이 내용을 찾으면서 정말 많이 본 글이 있거든요. 소위 말했다는 지식인층. 그러니까 교수님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게 논문 같은 걸로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회사의 주인을 주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다. 결국엔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학술적으로 써놨는데요. 사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가져다 썼구나. 그래서 주주와 회사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주는 정말 회사의 소유자일까요?
흥미롭게도 최근에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학자들은요,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들은 주주가 회사의 손실에 대한 유한 책임만 지고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주는 단지 이해관계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정말 보기 좋게 써놓은 글이죠. 이 주장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유한 책임이라는 법적 장치가 존재한다고 해서요, 소유권 자체가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주는요, 첫 번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투표를 할 권리가 주어져요. 두 번째,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져요. 세 번째, 회사가 청산될 때 자녀 재산을 분배를 받아요. 이러한 권리는 모두 소유권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법인격의 분리는요, 소유자와 회사 사이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제도일 뿐이고요,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상법 개정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주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 가질 뿐이라는 견해는요,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기대치와 맞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단순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요, 회사의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갖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제 이 논쟁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법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법 위반 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재가 되어지냐, 이것일 거예요. 상법을 고치느냐, 회사법을 독립시키느냐, 이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법을 어겼을 때 실제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요, 벌금이 1,000원이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아도 그냥 과속하고 말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요,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처벌이 없다면요, 법은 그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해요. 제 생각에 이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법 체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는 상법이 상위법이고요, 그 안에 회사편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제1편이 총칙이고요, 제2편이 상행위, 제3편이 회사, 제4편이 어음 수표, 제5편이 해상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회사법으로 불리는 부분은요, 사실 상법 제3편에 해당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대학교 안에 경영학과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경영학과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해결하려면요, 대학교 전체에 대해서도 살펴를 봐야 되잖아요. 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개정을 하려면요, 상법에서도요, 회사법 제3편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회사법만 독립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경영학과가 독립적인 대학으로 빠져나온다고 해서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요, 바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예요. 현행상법 제382조의 3은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항에요, 회사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거든요. 이는 이사회가 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이익만 우선하고요,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거든요. 첫 번째,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만 있을 뿐이다. 주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두 번째, 회사가 총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득이 되는 결정을 못 내릴 수도 있다. 세 번째, 소송이 남발될 위험이 있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 국들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들의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모두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에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할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해 인정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사와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라고 밝혔어요. 더 나아가서 금감원이요, 전통적으로 회사 중심의 충실 의무를 인정하던 일본도요, 최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분리 가능성을 인식하면서요, 주주 보호 의무를 인정하는 등 영미법 체계에 접근하는 양상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실제로 일본은 2005년에 회사법을 상법에서 독립시키면서요, 이후 니케이 지수가 9,000에서 4만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충실 의무의 대상이 누군가이기보다는요,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책임을 지느냐예요.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주요 국가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회사법이요,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즉 50개의 주마다 각각 다른 회사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유명한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글에서 보니까요, 여러 주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지만 미국의 델라웨어 주에서만 그렇게 행한다, 이런 식으로 까는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 대기업의 약 60%가 이 델라웨어 주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 작은 주에 등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60%가요. 왜냐면 델라웨어 주는 기업 친화적인 판례를 많이 만들어 왔고요,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델라웨어주가 표준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델라웨어주라는 작은 주에서만 그렇게 시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까는 거죠.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문제고요,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문제고요. 반면 캘리포니아 주의 회사법은요, 주주 권리의 보호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처럼 미국에서는요, 회사가 어느 주에 설립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적용받는 법률이 달라져요. 연방 차원에서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거든요. 이게 증권법이랑 증권거래법을 통해서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지만요, 이는 주법과는 별개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연방 규제 체계이죠. 그럼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에서는 회사법이 중립적인 법으로 존재를 해요. 현재는 2006년에 개정된 회사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영국 회사법 개정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개정이었어요.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포괄적인 상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신 회사법,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도산법 등요, 여러 독립적인 법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사관계를 규율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가 일본일 텐데요.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처럼요, 상법 내에 회사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2005년도에 회사법을 분리하면서 독립된 법률로 만들었죠. 일본이 이렇게 변화를 한 데는요, 복잡해진 기업 환경에 더 유연하게 적응을 하고요, 회사법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기 위해서예요.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일본이 저렇게 법 바꾸고서요, 주가가 확 뛰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회사가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국과 외국의 핵심적인 차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증권사기나 이사의 신인 의무 위반 시에요. 이사의 신인 의무라는 건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되는 의무를 이야기해요. 이런 이사의 신인 의무 위반 시에요, 실제 손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2005년도에 월드컵 사태가 있어요. 이사들은 약 6,100만 달러의 개인 재산까지 배상금으로 지불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을 보실까요? 대체로 실제 손해액에 대한 배상 수준에 그쳐요. 징벌적 손해배상도요,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거죠. 상법 제399조는요, 이사의 책임을, 제401조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지만요, 실제 손해배상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요, 2015년 한 대기업의 총수가요,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지만요, 실제 책임진 금액은 그에 훨씬 못 미쳤어요. 그럼 이번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부터 보면요, 앨런 사태 이후 사베인스 옥슬리법에 의해서요, 기업 임원의 형사 책임을 강화했어요. 앨론의 CEO인 제프리 스킬링은 24년형이에요. CFO인 앤드루 페스토는 10년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월드컴의 CEO 버니 에버스는요, 회계부정으로 2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한국은요, 상법 제622조, 제623조, 제624조 등의 벌칙 규정이 있지만요, 실제로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대표적으로 분식회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재벌 총수들이요, 집행유예나 사면으로 경영에 복귀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요, 경제 범죄라도요, 미국에서는 실형이고요, 한국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진다면요, 법의 억제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규제 제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SEC에서는요,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예요. 기업이나 경영진에 대해서요, 고액의 과징금이나요, 영업정지 등과 같이요, 강력한 행정 제재를 부여하거든요. 2018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요, 트위터의 발언으로요, SEC와 합의하면서 2천만 달러의 과징금과 이사회 의장직 사퇴라는 제재를 받았어요. 한국에서는요, 금융감독원이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제재가 있지만요,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이랑요, 약한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네 번째, 주주소송의 접근성이에요. 미국에서는요, 변호사 성공 보수 제도가 있어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데요, 재판 전에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집단 소송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도 훨씬 편해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델라웨어주의 법원의 판례법이 잘 발달되어져 있어서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을 볼게요. 상법 제403조에 주주 대표 소송 규정이 있지만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패소 시에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걸기가 힘든 거죠. 주주 대표 소송은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1% 이상의 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어서요,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상법 제403조 제1항이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19년에 한 유통회사가요, 소액주주가 경영진의 배임 행위로요, 소송을 준비했지만요, 증거 확보에 어려움과요, 높은 소송 비용 때문에요, 결국에는 포기한 사례도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는 물적 분할 논란이 많잖아요. 이 사례를 통해서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물적 분할은 정말 문제거든요. LG화학이 배터리 산업부를 물적 분할해서요,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한 사례를 볼까요? 이 과정에서 LG화학의 주가가 하락했고요, 주주들이 크게 반발했죠. 근데 한국 상법에 따르면요, 상법 제530조 3이요, 물적 분할 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출석 주주 의견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가능하다.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지만요, 상법 제530조의 11에 있어요. 청구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행에 제약이 있어요. 결과적으로요,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요, 주주들은 실제적인 구제 수단을 얻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SK이노베이션이나 현대물산 같이요, 여러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계속 해왔지만요, 그리고 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국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상장 회사의 분할 710건 중에서요, 526건이 물적 분할이에요. 2021년에 50건 중 47건이 물적 분할이고요. 이건 무려 94%에 해당돼요. 이처럼 물적 분할이 압도적으로 선호가 되는 이유에는요, 기존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회사를 신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외국의 유사 상황에 대해서 볼까요? 독일은 기업 전환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 123조 이하에서 기업 분할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분할 계획에 대한 상세한 공시가 필요하고요. 독립적인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예요. 특별 결의가 필요한데요. 75%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과 함께 반대 주주의 실질적인 주식 매수 청구권이 보장이 되어져야 돼요. 일본을 한번 볼까요? 2005년 회사법 개정으로요, 주요 사업이나 양도나 분할 시에 반대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했어요. 회사법 제785조, 제797조에 따라서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져요.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가 2021년 자회사를 분할했을 때요, 반대 주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졌고요,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 매수가 이루어진 거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요, 제재 상황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월드컵 사태를 보시면요, 2002년 회계 부정으로 파산한 월드컵 사태거든요. CEO 버니 에버스는요, 25년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CFO 스콧 설리반은요, 증거 제공 혐의로 5년 형량을 받았어요. 이사들은요, 개인 재산에서 6,100만 달러를 배상하게 그렇게 나왔고요. 담당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은요, 결국에는 파산했어요. 한국에서 유사한 회계 부정 사례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대부분의 경영진이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량을 받아요. 실제 배상액은요, 피해액 대비 적은 금액이고요. 회사는 일시적인 주가 하락 후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너무 차이 나잖아요. 외국은 범법행위를 하면 벌을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범법행위를 하면 그냥 놔두고요. 왜 범법행위했다고 칭찬은 안 해주세요?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서요, 전 경영진은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피해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데에는 매우 긴 시간이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의 억제력이 제대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상법 개정안의 찬반 내용을 살펴보면요, 표면적으로 겉돈다는 느낌이 들어져요. 반대측 주장을 한번 볼게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재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상법 개정은 우리 증시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총주주 이익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한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해킹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 측 주장 한번 보실게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금융감독원 등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해요. 핀셋 규제만으로는 지난 30년간 달라진 게 없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장기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버넌스가 개선된 시장에서 더 많이 투자한다. 한국의 주주보호 수준과 주주 환원율은 전세계 최하위권이다. 금융감독원은 특히요, 한국의 기업 구조 지배의 특수성 및 국내 중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주주 보호 원칙 중심의 근원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요,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는 기업의 성장성과요, 안정성에 비해서요, 저평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요,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요,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대기업은 복잡한 교차 출자 구조를 통해 운용되고 작은 지분율로 지배구조가 약해서 주주 환원을 잘 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미온적 반응을 보면서 부실한 거버넌스를 확고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업이 망한다고요? 사실 흥미로운 점이 좀 있거든요. 두 축 모두에서요, 소수 주주들에 의한 경영활동의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 측에서는 소수 주주의 소송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찬성 측에서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누구를 위한 기업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외국이랑은 근본적인 철학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국장에다 투자하면 미친놈이에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필요한 걸 생각해보면요, 상법을 고치느냐 회사법을 독립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형식적인 논쟁밖에 안 되는 거죠. 실질적인 제재 시스템의 개선이에요. 한독수 권한 대행이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중요하지만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돼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해야 되고요. 이사의 책임과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되고요. 규제기관의 실질적인 제재 권한도 확대를 해야 돼요. 소송 접근성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주주대표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시켜야 되고요. 집단 소송 제도도 확대를 해야 돼요. 소송 비용 부담도 경감을 해야 되고요.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공시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기업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장려를 해야 되고요. 입법 방향성도 바꿔야 되고요. 일본처럼요, 회사법으로 독립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형식보다는 내용과 실행이 더 중요해요. 법의 존재보다는 그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위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위반해도 제재가 별로 세지 않으면 법 바꿀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따라서 상법이든 회사법이든요, 법 위반 시에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하고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죠.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과요, 한독수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요, 우리는 단순히 상법 개정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요,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처벌이 없으면요, 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외국 법들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그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더 중요한 거고요. 특히 한국에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재벌 구조랑 소유가 있고요. 지배 계리, 사법부의 경영 판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소송 접근성 제한 등이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다 법체계가 달라요. 하지만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있고요. 균형 잡힌 권리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한국도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법 위반 시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환경이랑요, 소액주주가 실질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랑요, 그리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상법이냐 회사법이냐 이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거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